추석 연휴에도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둘러싼 의혹부터 고발 사주 의혹까지 여러 대형 이슈들이 추석 연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추석 이후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추석 밥상 민심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이번 추석의 화두는 아마도 내년 3월 대선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셨나요? 일단 백신 문제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백신 맞았니, 예. 안 맞았니? 나는 2차까지 맞았다. 이제 1차까지밖에 안 맞았다. 그 얘기가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현 총장,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이 세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누가 좋다, 아니다, 뭐. 예.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듣는 거죠. 네, 그런 대선 얘기가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백신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어떤 이야기들 좀 하셨나요? 예년에 보통 12월 달 저희가 대통령 선거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지난번 선거 때부터 이제 바뀌어서 이번에 이제 3월 달 선거를 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이른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전 대선 후보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은 지금 가면 저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 얘기, 그다음에 전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들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 어려운 문제 예, 예.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시면서 이제 정치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직은 그래서 당내 경선도 진행 중이고 뭐 일단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 같은 추석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명절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여론들이 수렴되는 기간이면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이제 대선 민심을 물어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같은 날 발표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KSOI 한국 리서치 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조사가 그 조사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ARS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우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좀 두 조사 간의 차이가 벌어진 배경은 단순히 좀 응답 방식의 차이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예. ARS 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기계음이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잖아요. 끝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진영에 대해서 충성심이 강한 분들인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더 높게 나왔고 이재명 지사가 적게 나온다는 얘기는 현재 어떤 그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 교체의 욕망이 강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반면에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여권의 지지자들의 욕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도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분들이 한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면접 조사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앞서지 않습니까? 이번 KSOI라든가 한국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면접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ARS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면접조사는 이제 ARS 조사하고 다르게 어떤 그 진영에 대한 충성도보다도 좀 광범위한 층들이 형성돼 있다고 봐야죠. 광범위하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중도층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조사는 아무래도 좀 현재적 상태를 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조사는 비슷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운데 있는 스윙 보터들의 중도층들이 이제 다 이제 양쪽 진영으로 다 가거든요. 결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별로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ARS나 면접조사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현재는 좀 그런 차이 때문에 이재명이 앞서고 또 윤석열이 앞서는 이런 결과가 더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도층도 이제 곧 결정을 하겠지만 특히나 또 ARS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샤이보수층들이 좀 어느 정도 두각을 좀 드러내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예. 그런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ARS 조사는 아무래도 답변하기가 편하니까 예, 예. 편하니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샤이 교수 표심이 많이 반영된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표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설문 방식에 따라서 뭐 적합도를 보느냐 아니면 지지도를 보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론조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샘플링 조사다 보니까 모집단에서 나오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몇 퍼센트 차이고 나타날 수 있고요. 하여튼 좀 더 봐야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수렴이 되겠지만 아직은 여야 누구 어떤 후보든 분명하게 결정돼서 표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다소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특히나 여야 1, 2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논란이 시끄럽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들이 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남권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경선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호남권 투표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고 이번 호남 경선이 뭐 운명을 가를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주에 있을 25일, 26일 있는 광주, 전남, 그다음에 전북에서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만 예.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이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사실은 두 가지 정도 1, 2 후보를 다투고 있는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장지구 의혹 논란이 하나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발생을 했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자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이고 여기에 의원직 사퇴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예.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결과가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10월 3일 있을 2차 선거인단 결과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에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호남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1, 2위 역전의 발판이 나오느냐 아니면 결선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돼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누적 한 53% 정도,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이 33% 정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도 서로 간에 다른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장지구 의혹이 나오기 전에는 이재명 지사가 호남에서도 좀 앞서는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는 이낙연 후보가 역전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결과에 따라서 이 전체 민주당 경선 결과가 좌우될 텐데 전문가들은 대각 이재명 지사가 42%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42%를 넘으면 결선 없이 무난히 지금까지처럼 그냥 1위 후보가 될 거고 만약에 42% 정도가 무너진다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토요일, 일요일 대회전이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후보들도 이번 호남 경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상당히 바쁘게 정말 움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보충을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호남의 권리당원 20만의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됐죠 이미. 근데 결국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의 구도를 결정질 수 있는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그냥 이전처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민주당 경선은 그냥 이재명 중심으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김 빠진 경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게 되면은 그래서 경합을 벌이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격차를 지금 한 11만 표 정도 차이인데 그 격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제 호남에서 뒤집는다든가 아니면 비슷하게 간다든가 격차가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경선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예. 수도권과 서울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아주 최대의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추미애 캠프 측에서는 우리가 돌풍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혁의 대표 주자다 해갖고 지난번 MBC 광주 MBC 토론에서 도 그러한 자기의 어떤 자질 같은 걸 막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리 숫자가 된다. 가정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은 더 경선판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이재명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자, 이건 뭐 어떤 뭐 1강이 되지 뭐 2강 1중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세 사람의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은 상당히 이제 흥행 요소로 가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 전에 같이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배수진을 쳤잖아요. 국회의원 사퇴도 종로에서 안 하고 광주 가서 하고요. 그리고 광주가 저를 지지하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그랬어요. 예. 무서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고성으로 이낙연 후보를 찍느냐 아니면 경쟁력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와서 이재명을 찍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이제 주말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 대선이 어떻게 구도로 가느냐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에 예측하는 의견이 좀 분분한 이유가 이 시점에서 가장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부분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고 외부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공방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집안 싸움이 더욱더 좀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거듭 결백을 호소하고 있고요. 뭐 일원이라도 부당 이득이 있다면 그렇죠. 사퇴를 하겠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봐달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그 사안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지금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이게 뭐 진상이 나와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제일 큰 고비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렇죠. 듯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장지구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성남시를 위해서 공영과 민영 개발이 혼합된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방어를 하다가 며칠 전에는 사실은 새누리당 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레임 전환을 노리는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오늘은 사실은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까지 해요.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돈이라도 남에 대한 삶의 궤적을 봐달라라고 얘기해서 오늘은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부동산 폭등의 책임자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다음에 가짜뉴스 보수 언론에 부안해동하는 참모들을 자제시켜달라. 네. 사과가 어려우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호남에서의 지지율 추이, 그다음에 호남의 대전을 앞둔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추석 민심에서의 지지율 추이 이런 것들 보면서 이재명 지사가 최대 고비라 판단하고 저는 상당한 역공의 네. 자세로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민주당 경선에서 이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크게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저는 이 건이 본선까지 가서 상당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본선에도 상당한 논란거리 이슈로 작용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있었던 좀 사생활 의혹들인가요? 관련 의혹들과는 확실히 이번 의혹은 좀 결이 다르다, 좀 더 심각성을 드러내는 우려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번 의혹 좀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이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장, 공영 개발에 대한 문제,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카르텔이라든가 택지 개발을 통해서 불로소득이라든가 특혜 소득 이런 개발 소득을 전치해 갔던 이러한 그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 이런 부분들을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것을 다 주지 않고 그것을 반이라도 가져왔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을 한 거다. 지방채 발행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그 전치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 그 특혜 개발 소득으로 전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5,303억 원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라는 새로운 개발 방식의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추석 때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재명 지사가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분명히 확산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이 지사가 내가 한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공격하는 뭐 이낙연 후보라든가 아니면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 넥스트 문제죠. 화천대유라는 문제. 거기서 이 지사가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이낙연 후보가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게 했냐라는 두 가지 지점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야당에서 공격하는 지점은 제가 보기엔 명확한 근거라든가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지사가 뭐 화천대유에 어떤 뭘 했다든가 관련이 있다든가 거의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뭐 고문을 했다든가 아는 사람이 측근이 들어갔다든가 이건 다 가짜 뉴스다 판명이 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의 대표와 대주주라고 하는 그 언론사 출신의 김 씨가 그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이재명 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그 연관성을 자꾸만 주장하는 뭐 홍준표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야권은 그건 섣부른 어떤 정치 공세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 이낙연 후보가 이제 공격하는 지점은 제가 봤을 때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런 택지 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거기서 나오는 개발 이익들을 이런 몇몇 사람들, 이권 집단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민이나 국민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가 했던 부분들이 처음 그게 했으니까 이제는 뭐 환원제라든가 이런 이제 정책적 부분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지사의 연관성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검찰 수사를 이미 받아서 무죄까지 3심까지 나온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자꾸만 하는 건 근거가 없이 정치 공세로 이제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첨언하시겠습니까? 이 사안이 복잡한데 사실은 그 예.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최초에 성남의 뜰이라는 SPC를 구성이 되면서 사업자 선정 하루 만에 사업자 이제 모집 선정 마감 하루 만에 선정이 된 과정이 과연 그럼 제대로 된 서류 검토가 됐느냐 예. 뭐 이런 점. 두 번째는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든 설계자가 사실은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거든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막대한 민간업자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그 뒤에 또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적인 의혹의 이제 핵심인데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뭐 공공개발을 해서 성남에 5천억 이상의 수익을 갖다 줬다라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요. 인허가가 보장된다면 어떤 민간업자들은 리스크를 충분히 취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식 사업이었는데 과연 여기에 특혜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한번 봐봐야 될 필요도 있고 야당에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성남시에서 결과적으로 5천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공영개발식으로 개발이 됐다면 그 개발 이익이 분양가에 반영이 됐거나 그 분양가가 사실은 낮아질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공방이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이게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재명 지사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아무 의혹이 없다면 지금 시의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와 이 성남의 뜰의 계약서 공개하고 뭐 수사도 받고 네. 그다음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국정감사 등에 충분히 응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떳떳하다 이게 잘된 모델이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정치 공세 내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이제 대선 국면에 큰 화두로 계속 국민들의 의심거리로 남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사가 수사를 받겠다 그랬고요. 특검 주장은 아니 이재명 지사가 뭐 관련이 있어요. 특검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특검법인데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있다라는 게 나타나야 특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정치 공세 일종이죠. 그리고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자산관리회사가 좀 얘가 복잡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화천대유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또 이제 다른 은행, 다른 금융권의 컨소시엄 3개가 붙어서 메리스하고 산업은행 컨소시엄.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420점인가 받아서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것이 하루 만에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점수들을 계산한 것이고 가장 좋은 옵션은 뭐였냐면 거기서 내건 옵션은 성남시에 누가 더 확실한 적절한 환수 이익을 보장해 줄 건가. 거기서 그것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에서 그걸 제기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하루 만에 한 것은 그 하루 만에 안 하고 2, 3일, 4일 예. 끄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보안이 새 나가고 로비가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어제 그 타당성 부분들 그리고 인허가권 같은 경우는 성남 도시개발소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인허가권 해갖고 그건 나가는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천대유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얻게 된 부분이라든가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 없냐라는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성도 없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이재명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정치 공세의 일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만 뭐 첨언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제로 아까도 넘어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진상이 분명히 빨리 나오는 게 옳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관련된 주체나 객체들은 다 협조하는 게 맞다고 예.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공방으로 가고 오히려 이 건을 진상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측이 저는 더 좀 이상한 목적이 있었던 주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2차 컷오프에서 지금 4위권 내에 들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도 상당히 지금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냐 원희룡 후보냐 뭐 하태규 후보냐 뭐 지금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자리는 아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다음에 이제 3등으로 지금 여론조사 나타나니까 한 자리가 이제 비는 형태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직력일 것 같아요. 대중성보다도 대중적 지지는 어차피 지금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조직력이 있냐라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권리당원대 책임당원이 30% 아닙니까? 책임당원에 대한 부분을 누가 조직력이 가져가냐. 거기서 사회 턱걸이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여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제 파이팅 있는 분이 들어가겠죠. 밋밋한 분보다도 뭔가 네. 캐릭터가 분명한 부분이 여론에서 아무래도 돌출한 분이 여론에서 높은 지지를 갖고 왔고 책임당원에 있어서는 자기 조직력. 예. 이런 부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경선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번 2차 그러니까 컷오프는, 예. 지금 1차 8강 컷오프에서는 사실은 당원 표심 20%, 국민 여론조사 80%였는데 이게 10월 8일 날 있는 4강 컷오프에서는 30%로 이 당심이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심에 좀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는 각각의 이제 어려움들이 있긴 있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고발 사주권에 관련한 내용 때문에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고 홍준표 후보는 첫 번째 토론에서 나왔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본인의 입장 때문에 사실은 기본 지지층 그다음에 20, 30대에서 또 표심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 뭐 1, 2위 후보들은 그래도 무난히 갈 것 같고 지금 1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유승민 후보까지도 저는 뭐 4강 컷오프는 무난한 것 같은데 나머지 예. 이제 4위를 누가 하느냐, 4위에 더 누가 안착을 하느냐는 문제인데 최근에 캠프 해체까지 선언한 최재형 후보의 이 결단이 당원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신선하게 다가갈 건가 아니면 현실적인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는 소멸수순인가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최재형 후보, 원희룡 후보, 하태경 후보 등등의 4강 싸움이 치열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4강전에서는 30%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이 되는 11월 초에는 당심 표심이 50%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군들이 더 유리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치열해진 4위권 경쟁 이야기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안이 처리가 되면서요.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질 종로구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로구 하면 정치 1번지다라고 불릴 그렇죠. 만큼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인데 다음 보궐선거에서 종로가 갖게 될 의미도 굉장히 좀 클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당이 종로도 가져갈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의견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날 생각하세요? 열리니까요. 예. 같은 날 열리니까 당연히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종로는 아무래도 이제
1번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은 차기 대권을 노린다든가 이러한 분들이 이제 많이 출마를 했었죠. 네. 또 대권을 가져간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근데 이번 아마 종로 선거는 김정희 위원장 잘 지적했지만은 같은 날 열리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는 당이 종로를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크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각 당이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 대선 후보가 이제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종로의 후보는 런닝메이트 안 보이는 런닝메이트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대선 후보를 하고 같이 뛸 수 있는 이러한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 후보의 약점을 보완한다든가 강점을 뭐 푸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대선과 함께 네. 함께 돌아가는. 하마평이 나오더라고요. 예?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보 결정된 다음에 할 거예요. 어. 후보의 이건 보완적 성격이 있대. 러닝메이트적 성격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후보가 결정되면은 아마 굉장히 각 당에서 아마 심혈을 기울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화 대변인께는 다른 네, 예. 네, 말씀하시죠. 뭐 짧게 종로가 말씀해 주셔도 사실은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전 가면 윤보선 대통령을 배출한 전 명실상부한 정치 1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런닝매트 개념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이에 맞춰서 지금까지 경선은 양당이 다 전략적인 선택, 그다음에 진영 대결로 이루어졌다면 후보가 선출된다면은 있는 유권자들이 미래,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로의 각 당 후보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도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 3월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종로 보궐선거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자,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